안녕하세요. 신동성 환경기술학원의 환경공학 강사 하부영입니다. 2026년 6월 20일 날 시행된 지방직 환경공학 9급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수질이 7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6문제, 폐기물이 4문제, 그리고 소음 진동이 2문제, 그리고 토양이 1문제. 그래서 평소 출제됐던 문제 수만큼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항을 보면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기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이번에 조금 많았던 그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 문제, 두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대기 이제 문제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방지를 위한 집진장치의 원리가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집진장치 하면은 6개가 있죠. 중력은 이제 무거운 거 가라앉히는, 그래서 중력, 바로 침강실이 중력 집진장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력 집진장치, 칠판에 탁 부딪혀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잡는 먼지를 관성력 집진장치, 여기에 예문에는 없네요.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장치가 있죠. 그게 여기 3번 사이클론. 사이클론은 먼지를 돌려서 아래 더스트박스로 집어넣고 위로, 전혀 물을 사용하지 않는 흡수법이 아니라 이거는 중력과 원심력을 사용한 집진장치예요. 그래서 사이클론 일명 원심력 집진장치. 이게 틀렸네요. 그러면 흡수법을 사용하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벤츄리 스크러버 같은 세정 집진장치죠. 그래서 세정 집진장치를 종류별로 쭉 보면은 가장 효율이 높은데 벤츄리 스크러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전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공판 탑, 그 다음에 뭐 기포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정 맞고요. 그 다음에 여과 집진장치, 다른 말로 백필터. 그래서 여과 집진장치는 미세한 먼지를 그 여과포에다가 붙여가지고 잡는. 그 다음에 여기 예문에는 없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집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입자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줘서 달라붙게 하는. 그래서 중력부터 우리 전기까지 각 원리 그리고 특징들 아마 다 외우셨을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것.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대기 문제네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죠.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오염, 우리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도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먼지가 많이 낀 날 G분의, 그래서 먼지의 농도랑 반비례 관계고 10의 3승 A 해가지고, 그래서 가시거리를 감소시키죠, 먼지는. 그 다음에 식물의 영향, 우리 인체의 영향, 그리고 재산에 미치는 영향 배웠죠?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식물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답은. 그 다음에 호수의 산성화, 그 다음에 그래서 산성화 같은 경우에는 산성비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산성비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상 피해, 그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은 이 부식을, 구조물의 부식. 그래서 산성비 같은 것이 내리면 그 침식이 일어나서 우리 옛날 그 신전이라든지 파스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삭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3번도 대기 문제네요. 광학 옥시단트는 2차 오염물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오염물질은 크게 3가지. 1차는 발생원에서 직접 나온, 그래서 얘는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한 오염물질이 1차. 그 다음에 2차가 바로 요 광학 옥시단트죠. 2차는 하늘에서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 것이 2차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죠.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하늘에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7개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 있죠? 오존. 그 다음에 P 들어있는 형제가 3명이 있어요. 여기 3번에 PAN 말고 또 뭐 있어요? PAN, PPN, PBN. P 들어있는 형제가 3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H2O2가 있죠. 예문에는 없는 H2O2, 그 다음에 아크로레인, 이런 애들이 바로 2차 오염물질입니다. 다시 오존, PAN, PBN, PPN, 아크로레인, 그 다음에 H2O2. 하나 또 뭐 있어요?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금은 NaCl이죠. 얘는
NOCl. O가 대문자입니다. 그것들 7개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광화학 옥시단트죠. 즉 2차 오염물질. 그리고 1, 2차 오염물질 암기해 보세요. 1, 2차 오염물질은 우리 지릴리라고 외웠죠. 지릴리. 즉 질소 들어간 1개, 2개. NO와 NO2.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늘에서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기도 하는, 그래서 1, 2차 오염물질 NO, NO2, 지릴리, 그 다음에 황 234, SO2, SO3, H2SO4, 그 다음에 알데히드, 유기산, 케톤까지 해서 우리 1차, 2차, 1, 2차 해서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사에서는 꼭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비소는 뭐예요? 1차겠죠. 1차. 4번 갈까요? 4번. 소음 문제네요. 소음 진동 중에 소음 저감을 위한 음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다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책이 있고 진동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우리 외워볼까요? 이게 이제 발생원 대책이죠. 발생원 대책, 즉 소음원의 발생원 대책. 얘는 너무 많으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전파 경로 대책. 요 중간에서 할,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수음측 대책. 그래서 진동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진동은 발생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수진측 대책. 요거는 소음 발생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수음측 대책. 그러면 내가 저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보세요. 귀마개 해야 되겠죠. 귀마개. 또 뭐 있죠? 저 기계가 일하는 시간에 나는 일을 안 하면 되겠죠. 스케줄 변경.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리모컨으로 멀리 떨어져서 원격 조작.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 경로 대책은 뭐 있어요? 거리 감쇄. 멀리 떨어지면 되는 거리 감쇄. 또 저기에 예문 3번에 있는 지향성 변환. 지향성 변환은 기계를 틀어놓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기계를 약간 옆으로 틀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전파 경로 대책이에요. 또 뭐 있죠? 진동은 구멍 파는 방진구. 소음은 공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방은 벽. 뭐 벽 들어가 있는 거는 다. 그래서 공장 내벽의 흡음성 강화. 그 다음에 벽체. 방음 벽 설치. 그 벽자 나오면 다 전파 경로 대책으로 보라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에 없는 애들이 다 발생원 대책이에요. 그래서 공명 방지 없으니까 발생원 대책. 충돌 방지 없으니까 발생원 대책. 소음기 설치 없으니까 발생원 대책. 그래서 발생원 대책은 한 15가지 이상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은 음원 대책이 아니라, 즉 발생원 대책이 아니라 전파 경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5번은 폐기물 문제네요. 5번. 요것도 상식적인 문제로 풀 수 있네요.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은 그 염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불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그래서 염소가 1개, 2개, 3개, 4개 쭉 붙어있는, 벤젠골이 2개 붙어있는 애가 다이옥신이죠. 그래서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각로를 벗어나는 비산제의 양이 적도록 제어한다. 그래서 그 비산제, 다이옥신은 고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비산제에 섞여서 같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먹는 그 소라든지 이런 애들의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에 축적되고, 그것이 또 사람이 또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의 지방에 축적되고, 그게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도 또 전달돼서 아기가 죽게도 만들고, 그래서 비산제의 양이 적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 분해의 충분한 온도, 최소한 850도, 우리나라 법은 850도 이상입니다. 700도부터 분해되기 시작해서 1200도가 최소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온도로 하게 되면 이제 운영하기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각로는 850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온도와 체류 시간을 유지해야 되고, 소각로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크기를 일정하게 조절해야 하며,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어요. 유기물질의 파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산소량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유기물질을 다 분해시키도록 해서 무기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면 안 되니까 높은 산소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아까 말했듯이 1200도 정도로 하면
완전히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낮은 산소량 아니라 높은 산소량을 넣어서 그 유기물질의 파괴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6번 폐기물 문제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퇴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퇴비화는 자리 차지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퇴비가 완성돼도 부피가 크게 줄지를 않아요. 또 그거를 생산을 하더라도 소모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너 화학 비료 쓸래? 퇴비화된 비료 쓸래? 그럼 화학 비료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폐기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표준화가 어려워요. 생산된 퇴비는 토양 계량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NB가 낮아지죠. 즉 질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질소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계량제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퇴비는 수분 보유력도 높고 양이온 교환 능력도 좋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휴머스, 토양 계량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의 감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즉 퇴비화는 재활용에 해당되는 거고, 틀린 건 4번이에요. 퇴비화의 영양소인 질소인 칼륨의 농도가 아까 상업용 비료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가 아니라 낮다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비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상업용 비료가 더 질이 좋은 비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번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번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감량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발생량을 없애는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재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처분 방법이 있는데, 발생량부터 감소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면 먹고 버릴 것도 양을 줄이려야 되니까 다 먹고서 양을 줄이면서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도 발생량 감소의 감량화 대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마찬가지죠. 포장재 같은 것도 안 하는. 그 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뭐예요? 껌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데 붙는 세금이죠. 일회용 기저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거 가격이 비싸니까 담배에다가 가격을 많이 물어서 폐기물 부담금 제도 많이 물면 담배가 비싸면 잘 안 사겠죠. 그럼 담배꽁초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영어로는 약자로 EPR 제도라고 하죠. EPR 제도는 뭐예요? 그 각 기업들한테 재활용 목표량을 주는 거죠. 야, 니네 기업은 텔레비전 만드는 기업이지? 그럼 30%를 재활용해. 그러면 나중에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것을 그 기업이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새 걸로 바꾸면 헌 거는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후처리예요. 즉 폐기물이 발생되고 나서 재활용하는, 요거는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볼 텐데, 이거 보세요.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그래서 지금 말한 감량화 정책, 쓰레기 종량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포장재 규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발생량을 줄이는 감량화 대책이고, 그 다음에 발생한 다음에 재이용, 재활용 대책도 구분해야죠. 여기 아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요거는 재활용 제도예요. 재이용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벼룩시장, 녹색가게, 리필 제품 생산 권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재이용이고, 재활용은 이제 변형시켜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한 EPR 제도는 재활용 제도에 해당한다는 것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번 수질 문제네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죠. 발전소 등 폐수 배출 시설의 연안에 배출하는 온배수, 따뜻한 물을 얘기하죠. 온배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온배수가 들어가면 방류해역의 용존산소 농도가 어떻게 되죠? 기체는 온도 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차가울수록 많이 녹고
온도가 뜨거우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용존산소 농도가 감소합니다. 날아가니까 뜨뜻한 물이 들어오면 방류 해역의 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온배수에 살 수 있는 뭐 미생물이라든지 뭐 어류라든지 그런 것들만 살 수 있고, 차가운 물에 살 수 있는 이런 애들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류는 여름철에 많이 끼죠. 따뜻한 물에서. 그래서 조류의 과다 출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틀린 거 4번이에요.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방류수 수온을 40도 이상 아니라 4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도 이상 아니고 40도 이하.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답은 몰농도죠. 용액 1리터에 요 몰은 분자량만큼 녹아있는 게 1몰이고, 2몰은 2 곱하기 분자량만큼 녹아있는 거고, 3몰은 3 곱하기 분자량만큼 녹아있는 거. 그게 몰농도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뭐예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용매 1kg. 용액하고 용매하고는 달라요. 용액은 소금하고 물하고 섞은 소금물을 얘기한다면, 그 용매는 물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 당량수는 뭐예요?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한 만큼을 당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개 수지에서 많이 배웠을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용어 정의 문제였고요. 10번 가겠습니다. 자연수의 완충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충. 우리가 침대에 스프링이 없다면 침대에 누웠을 때 허리 다치죠. 쾅 하고 부딪히니까. 근데 스프링이 있음으로써 완충작용 역할을 함으로써 몸이 다치지도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완충이에요. 그래서 완충은 확확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완충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만약에 산성 물질이 들어갔거나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갔을 때 pH가 확확 변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걸 완충 용액이라고 하죠. 우리 실험에서. 그러면 자연수는 완충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하고 여기 2번 중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이 바로 이 완충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제가 해설을 써놨으니까 그걸로 조금 이따 다시 볼 텐데,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1번 석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석회는 화학기호로 CaOH2를 얘기하죠. 알카리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알카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산하고 알카리가 바로 완충작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영향을 줍니다. 이산화탄소가 완충작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을 만드는 데 작용을 해요.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서 중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탄산이온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인데요. 그러면 한번 조금 볼까요? 자연수의 완충 현상. 그래서 아까 말한 이산화탄소가 자연수 속에 물과 만나서 요 탄산이온을 만들면, 탄산이온은 이제 수소하고 다시 여기 중탄산이온으로 또 바뀔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들어가서 수소이온 2개하고 아까 말한 그 탄산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탄산이온 만약에 산이 들어가게 되면 수소이온하고 요 중탄산이온이 만나서 요 탄산이 만들어져요. 탄산. 그러면서 pH가 조절되는 거고, 염기가 추가되면 반대가 돼서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다시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pH가 조절이 되겠죠. 확확 변하는 것을 막아주겠죠. 염기가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만약에 염기가 더 들어가게 되면 수소이온이,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이 하나가 더 떨어져서 CO3- 이온으로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염기가 더 첨가되면. 그래서 역시 완충작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추가됐을 때 pH가 확확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사용되는 애들이 요 CO2, 그 다음에 수소, 요거 HCO3- 이온, 그리고 H2CO3,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발생한 CO3 2개도 E- 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충 용액의 메커니즘에, 자연수 속의 완충 용액의 메커니즘에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 11번 가겠습니다.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진동의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의 물리량을 표현하는 거에는 진동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죠. 다른 말로 진동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물리량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동의 크기를 말을 하는데, 진동의 크기는 바로 1번의 변위, 진동 변위, 그 다음에 2번의 진동 속도, 3번의 진동 가속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아닌 것은 진동 전달률. 그래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즉 진동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때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얘는 우리 생체 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몇 헤르츠 이상이 들어오면 인체에서 막 눈꺼풀이 떨리다든지, 몇 헤르츠 이상이 또 들어오면, 진동이 들어오면 막 구토가 난다든지,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든지, 그래서 생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동의 물리량, 다른 말로 진동 크기를 표현하는 요 세 가지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12번도 단골 기출문제이죠. 폐기물 성상 분석을 가장 먼저 수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외우셨어요? 저희 학원 들으셨던 분들은 밀물, 건조, 분류가 전화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요 밀이에요. 바로 밀도 측정. 답은 1번.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물리적 조성. 그래서 10마이크로 이상은 몇 프로 있고 10마이크로 이하는 몇 프로 있고, 이런 물리적 조성, 분류. 그 다음에 건조, 분류, 뭐 절단, 분쇄, 전처리까지 요게 다 합쳐져서 전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조성, 뭐 탄소가 몇 프로 있고 수소가 몇 프로 있고 뭐 이런 거 조성 분석하는 게 맨 마지막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도 최다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물 쪽에서는. 답은 밀도 측정. 13번 수질 계산 문제네요. 톨루엔이 완전 산화하면 CO2하고 H2O가 된다. 폐수 100세제곱미터에 92g의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론 산소 요구량을 미리그램 퍼 리터로 구하시오. 그러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해볼까요? 탄소가 7개니까 CO2 7개, 수소가 8개니까 물이 4개. 그러면 산소가 7, 2, 14, 18개니까 9, 2, 18, 18. 그런데 얘는 분자량이 92예요. 근데 문제에도 92g의 톨루엔이 있다니까, 그럼 92g일 때 산소 얼마 필요해요? 9 곱하기 32g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계산기로 9 곱하기 32 하면 요게 288g이에요. 그러면 100세제곱미터의 폐수를 리터로 해서 폐수 속에 산소, 얘는 미리그램으로, 폐수는 리터로 단위 바꾸기 해야 되니까, 폐수는 100세제곱이에요. 100세제곱은 킬로리터와 같죠. 그래서 10의 3승해서 리터로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288g은 몇 그램? 역시 10의 3승 그램. 그러면 위에도 10의 3승, 아래도 10의 3승이니까 미리그램. 얘는 없애고, 그러면 288 나누기 100 하니까 답은 2.88 미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토양오염 보건기술 중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단골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열적 처리 방법 다 외우고 계시죠? 동전기법, 요거는 화학적이에요. 화학적 처리 방법. 그래서 동전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이동, 전기 삼투, 전기 영동, 그래서 땅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게 한다든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오염물질을 이동시킨다든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 토양 복원 기술 중에 인시추 그 토양 원 위치 기술로 해당하는 물리화학적 기술이죠. 토양 세척법은 원위치도 있고 바깥에서 꺼내가지고 씻어서 다시 넣는 역시 물리화학적. 그 다음에 토양 증기 추출은 뭐예요? 인시추에이션 방법이죠. 그래서 토양에다가 배관 꽂아서 흡입해가지고 VOC 같은 거 뽑아내는 이것도 물리화학적 방법. 그래서 SV 방법이라고도 하죠. 토양 경작법이라든지 퇴비화라든지 이런 애들은 생물학적 방법입니다. 이런 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래서 원위치와 탈위치 방법 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토양 쪽에서는 최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분해, 바이오 벤팅이죠. 생물 환기, 그 다음에 바이오 스파징, 식물 정화법. 그래서 요거는 인시추, 원위치 기술이고 땅을 파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요거는 땅을 파내서 바깥에서 처리해서 다시 심는 토지 경작법. 아까 있었던 요거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입니다. 퇴비화법도.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에 토양세척, SV, 아까 예문 4번에 있었던 공기분사법, 고용안정화, 동전기 정화법. 그 다음에 이제 열적 처리 방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시험 보시기 전에는 반드시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대기 문제입니다. 유기탄소 화합물질 중에 알칸 계열의 화합물질은 뭐 화학 시간에 뭐 다 배우셨을 거고 제 수업 대기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고 옛날 말로는 알칸, 요즘 말로는 알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지방족 탄화소하고 방향족 탄화소. 지방족에는 아까 말한 옛날 말로는 알칸, 요즘 말로는 알케인, 그 다음에 알켄, 그 다음에 요즘 말로는 옛날 말로는 알킨, 요즘 말로는 알카인. 그래서 알케인 애들은 CnHen 플러스 E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얘는 CnHen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CnHen 마이너스 E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칸에 해당되는, 즉 알케인에 해당하는 애들에는 우리 옛날 말로는 메탄이 있어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뭐 한 8개 정도 쓴다면 요즘은 어떻게 불러요? 메테인, 에테인, 에인으로 바꾸시면 돼.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이렇게 에인자로 바꾸시면 되고 화학기호로는 이게 CH4고요. 얘가 C2H6, C3H8, C4H10, C5, C6, C7, C8. 그래서 이 옥탄이 휘발유 성분이라고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탄은 LNG 성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은 LPG 성분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네들 알케인계 화합물이 아닌 것은 벤젠은 방향족 탄화소예요. 벤젠골이 달려있는 애들은 다 방향족 탄화소입니다. 답은 1번이고 2번에 부테인, 3번에 헥세인, 4번에 헵테인은 여기 다 썼던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되셨죠? 16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16번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네요. 우리 교재 기타의 부록에 있는 내용인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총량관리가 있고 농도규제가 있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의 문제입니다. 총량규제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얘는 한 반에 몇 명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한 반에 몇 명. 한 반에 예를 들면 한 반에 우리 학급의 그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한 반에 3명 이상 두지 마. 3명 이상 두면 교육청에서 검열 나가서 너네 걸리게 할 거야. 학교 폐교시킬 거야. 그러게 농도 규제입니다. 한 반에 3명.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이제 한 반에 3명, 2반을 만들 수 있어요. 소규모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돈이 많은 학교예요. 강남에 돈 많은 학교야. 그러면은 반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에는 불리해요. 안 좋아요. 돈 없는 데는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돈 많은 데들은 이렇게 반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한 반에 3명만 안 넣으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 규제입니다. 총량 규제는 전교생. 야, 전교생 30명 받으면 안 돼? 그러면은 돈 없는 데들 같은 경우에도 더 늘릴 수가 없고 돈 많은 데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생으로 규제하는 것이 총량 규제예요. 그럼 전교생으로 규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한 반에 3명. 그럼 10반. 10반 이상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고 싶어도. 그래서 이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한 것을 총량이라고 해서 얘는 직접적 규제이면서 형평성이 좋은 규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형평성이 좀 나쁜 규제죠.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지역 제외하고는 농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봤던 총량 규제는 농도와 배출량, 농도 C와 배출량 Q를 함께 고려하는 규제 방식이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소량 배출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총량 규제가 소량 배출자한테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농도 규제는 불리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총량 관리는 농도 관리보다 저비용이다. 어떤 게 더 고비용이겠어요? 얘는 저비용. 왜? 농도만 조사하면 되니까. 얘는 농도에다가 유량까지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고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농도 곱하기 유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틀렸고요. 총량 규제는 농도 규제보다 관리보다 쉽고 아니고 어려워요. 총량 규제는 이렇게 다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대신에 규제 효과가 높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맞는 답은 답 1번이고요.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표 정리해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혹시 저희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셔요. 그래서 농도 규제는 폐수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하고 총량 관리는 폐수 중의 오염물질의 총량, 즉 C하고 Q하고 곱한 총량, 전교생을 관리하는 것으로 얘는 환경기준과의 관계가 간접적, 얘는 총량 규제는 직접적 규제 방식이다. 장점, 기준이 설정하기가 용이하며 저비용, 집행이 쉽고 그 다음에 총량 관리는 규제 효과가 높고 형평성, 돈 없는 공장이든 돈 많은 공장이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농도 규제는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 그랬죠. 반수를 늘리면 되니까 소규모 배출자에게는 그래서 불리하며 얘는 이제 농도 설정이 조금 진한 어렵고 고비용이 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 계산 문제네요. 혐기성 반응조의 가스 조성이 메탄이 아까는 메테인이었는데 지금은 옛날 말 메탄이 70%. 그럼 메탄은 화학기호가 CH4고 분자량이 16이에요. 이게 70%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인데 이게 30%가 있습니다. 표준 상태에서의 가스의 밀도를 구하시오. 그램 퍼 리터로 구하시오. 킬로그램 퍼 세제곱으로 구하시오. 그게 이제 밀도인데 기체상수 이런 거는 이 문제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밀도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죠? 기억나세요? 밀도는 아이스크림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 모든 기체는 부피가 얼마예요? 22.4리터 또는 세제곱으로 하면 세제곱. 여기 그램을 킬로그램이라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 해도 되고 그램 퍼 리터 하셔도 돼. 이때 모든 기체는 부피가 22.4 0도씨 일기압 부피일 때 즉 여기 보니까 절대 온도가 273K라니까 0도씨 일기압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질량은 분자량입니다. 이때 질량은 분자량을 갖는다. 근데 섞여 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줘야죠. 평균 분자량. 그러면 메탄의 분자량이 16인데 얘가 70% 있으니까 0.7. CO2의 분자량은 44인데 얘가 30% 있으니까 0.3. 이렇게 해서 평균 분자량 구해서 그램 퍼 리터. 우리 문풀 교재에도 있고 이론 교재에서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9 그램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0도씨 기압이 아니면 여기에 온도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기출에서 몇 번 나왔었죠. 18번 가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유지 기준이 있어요. 외워보세요. 6개. 우리는 숫자까지도 다 외웠습니다. 권고 기준 있어요. 4개. 유지 기준은 2, 포, 1, 미, 총 있습니다. 2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포는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그리고 총 부유세균. 권고 기준은 4개. 휘팡라질이 있죠.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팡은 곰팡이. 라는 라돈. 질은 이산화질소. 그래서 이 10개만이라도 꼭 암기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10개만이라도 꼭 암기해야 이 문제 찾으실 수 있어요. 답은 암모니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없는데 이 권고 기준에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염물질에는 들어갑니다. 성면은 예전에 우리 요즘은 다 성면을 쓰지 못하도록 2008년부터 법 제화가 강화돼서 권고 기준에서 성면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성면 대신에 곰팡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성면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에는 들어간다는 거. 암모니아는 없습니다. 암모니아 우리 소변에서 나는 찌린내. 그래서 요 10개만이라도 꼭 외우시고 플러스 성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세집증후군 물질로 우리 대기 시간에 배웠죠. 세집증후군 물질, 라돈, 성면, 폼알데하이드, 즉 그리고 VOC까지 4개 세집증후군 물질. 답은 암모니아는 아니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18번도 19번 계산 문제네요. 다음 침전지 조건에서 침전된 슬러지의 양을 구하시오. 침전지로 하수가 10,000세제곱미터/데이 유입되며 유입수의 부유물질 SS 농도가 400mg/L. 그리고 침전수에서 SS 농도는 침전 후 SS 농도는 50. 그래서 400에서 50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침전 슬러지 함수율은 95%. 그러면 이 침전지로 폐수가 유량이 10,000세제곱미터/데이 유입되고 이때 SS 농도는 400mg/L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올 때는 50. 그럼 이 차액만큼이 여기로 침전됐겠죠? 침전 슬러지 안에 SS 즉 고용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50mg/L. 침전 슬러지의 함수율은 95%이다. 침전 슬러지 안에 침전 슬러지 속 고용물은 SS 농도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침전 슬러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X 세제곱미터/데이라고 했을 때 X 세제곱미터/데이 속에 고용물이 얼마 있어요? 함수율이 95%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침전 슬러지 함수율은 95%다. 그랬으니까 5% 있었겠죠. 침전 슬러지가 X고 그 속에 고용물은 5%가 있어요. 왜? 함수율이 95%니까 나머지가 고용물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침전된 SS 농도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10,000세제곱미터/데이 속에 비중이 1이래요. 비중이 1로 가정하면
요거를 이제 ppm이라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ppm으로 풀면 좀 편하거든요. ppm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명 중에 아니다. 우리 반에 50명이 있는데 10%가 빨간 옷을 입었다. 몇 명이 빨간 옷 입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50명 중에 100분의 10. 그래서 5명이 빨간 옷 입었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에다가 농도를 곱하면 그 물질의 양이 나오는데 퍼센트는 100분의로 하는데 ppm은 10의 6승분의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1일 때 400mg/L는 400ppm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의 6승분의 녹는 애가 400 빼기 50. 이렇게 해서 X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약분되니까 요게 100이고 0.05가 이쪽으로 오고 해서 X를 구하면 X는 답이 70이 돼요. 70.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요게 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답 70으로 하는데 만약에 미리그램 퍼 리터를 그러면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비중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요. 그렇게 푸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푸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아니면은 비중 이용해서 요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러면 400 곱하기 10의 6승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퍼 리터 400 빼기 50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퍼 리터 그 다음에 비중이 1이니까 1 킬로그램 퍼 리터 비중이 하는 역할은 단위 바꾸기 이렇게 해서 또 바꾸셔도 되고 리터도 없애고 비중 이용해서 어떤 게 더 편해요? 어차피 10의 6승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6승과 같고 곱하기 1은 뭐 하나만 하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70 나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 20번.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상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수질 기준이다. 그 먹는 물 기준을 찾아보시면 그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그러니까 먹는 물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그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방사성 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수치를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말한 그 한 문제 좀 어렵다는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인데 그래서 소독제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염소가 들어있겠죠. 즉 클로로 들어있는 애들이 바로 소독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로로,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그 다음에 여기 디클로로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할로 아세틱 엑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요거는 1,2-디브로모, 3클로로프로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 아니라 유기물질에 관한 그 먹는 물에 들어있는 건강상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에 관한 기준 물질이 가부터 시작해서 카까지 들어있고 이게 법규집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뭐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뭐 클로랄 하이드로트 해가지고 아까 예문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1, 2자 들어가는 건 없죠? 아까 문제에서 여기 1, 2 들어가는 애는 없죠? 그래서 1, 2는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기물질에 관한 기록, 무기물질에 관한 기록, 유기물질에 관한 기록, 소독제에 관한 기록,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기물질에 관한 기록에 있고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록에는 없습니다. 답은 아마 이거는 다 찍으셨을 거예요. 누가 이런 세세한 법규까지 보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요 한 문제 마지막 2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해서 2026년 우리 6월 20일 날 시행된 지방직 환경공학 9급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